저는 윤도현입니다. 올해 69이죠. 한의병원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3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제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 이후로 집은 그냥 잠만 자는 공간이 됐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죠. 병원 일에만 매달렸어요. 환자들을 보고 처방전을 쓰고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괜찮은 줄 알았죠. 웃으면서 환자들을 대했으니까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텅 빈 식탁만 저를 맞이했습니다. 고독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병원에서 환자 가족 모임을 정기적으로 열었습니다. 암 환자 가족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정보를 나누는 자리였죠. 그날도 평소처럼 모임에 들렀어요. 인사만 하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차미경이라는 분이었습니다. 60살쯤 돼 보였죠. 사회복지사로 일한다고 했어요.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뭔가 편안해 보였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죠. 미경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이사장님, 오늘 피곤해 보이시네요.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3년 만에 누군가 제 상태를 물어봐 줬거든요. 아, 괜찮습니다. 그냥 좀 바빴을 뿐이에요. 그렇게 대답했죠. 미경이 부드럽게 웃었어요. 사람은 누군가의 밥 냄새에 기대어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사장님도 그런 냄새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아요. 저는 밥 냄새가 그리웠던 겁니다. 누군가 끓여준 된장찌개 냄새, 따뜻한 밥상 앞에 마주 앉을 사람. 그게 간절했어요. 그날 이후로 미경과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엔 커피 한 잔으로 시작했죠. 환자 가족 모임 이야기를 나누고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고 미경은 제 말을 잘 들어줬어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죠.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털어놓았어요. 아내를 떠나보낸 후로 집이 너무 조용하다고, 밤마다 혼자 텔레비전만 본다고 미경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 5년이 됐다고 했어요. 혼자 살면서 복지 일을 하며 보람을 느낀다고. 하지만 가끔 외롭긴 하다고 했죠. 우리는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가 된 사람들,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사이였어요. 6개월 정도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미경은 교양 있는 사람이었어요. 말투도 부드럽고 옷차림도 단정했죠. 무엇보다 저를 편하게 해줬습니다. 그해 가을,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어요. 미경, 우리 남은 인생 함께 살면 어떨까요?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미경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이사장님. 저도 이제 누군가와 함께 살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재혼을 결정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축하해줬어요. 병원 직원들도 좋아했죠. 이사장님, 이제 웃는 얼굴이 많이 보이시네요. 정말 잘 됐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었어요. 저도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렀어요.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죠. 미경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제 옆에 섰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혼집은 제가 살던 아파트로 정했습니다. 미경이 짐을 들여왔죠.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간소하게 사는 스타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미경을 위해 방을 새로 꾸몄어요. 화장대도 사고 옷장도 새로 드렸죠. 미경이 좋아했습니다.
이사장님,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고마워요. 그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결혼 첫날, 저는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게 이렇게 좋은 건지 새삼 깨달았어요.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미경이 직접 만든 음식이었죠.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었어요. 3년 만에 먹는 집밥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죠. 맛있게 드세요, 이사장님. 미경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떠먹었죠. 따뜻했어요. 이게 바로 밥 냄새구나. 누군가와 함께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죠. 미경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어깨가 닿았어요. 편안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도 다시 시작이구나. 외로움은 끝났구나.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그날 밤,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미경 씨가 먼저 침대에 누워 있었죠.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 누웠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3년 동안 혼자 잤거든요. 누군가와 같은 침대에 눕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떨렸어요. 미경 씨, 피곤하지 않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경 씨가 대답 없이 가만히 있었어요. 자는 건가 싶었죠. 저는 천천히 미경 씨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미경 씨의 몸이 굳었어요.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미경 씨, 제가 다시 불렀어요. 미경 씨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눈빛이 보였어요. 뭔가 두려워하는 것 같았죠. 죄송해요. 미경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이런 건 힘들어요. 그 말에 저는 멈칫했어요.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했죠. 아, 그러니까 미경 씨가 부담스러워 한다는 걸. 저는 손을 걷었습니다. 괜찮아요, 미경 씨. 천천히 하면 되죠. 급할 거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미경 씨가 안도하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요, 이사장님. 이해해 주셔서. 미경 씨가 다시 등을 돌렸죠.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실망스러웠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랬어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미경 씨도 긴장했을 거라고. 나이 들어서 하는 재혼이잖아요. 서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미경 씨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인 숨소리. 깊이 잠든 것 같았죠. 저만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미경 씨가 먼저 일어나 아침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죠. 미경 씨는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어요. 잘 주무셨어요, 이사장님? 네, 잘 잤습니다.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미경 씨를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환자들을 보면서도 자꾸 어젯밤 생각이 났어요. 미경 씨의 떨리는 목소리, 거절하는 말투. 왜 그렇게 힘들어했을까?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미경 씨에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기다리면 되겠지. 미경 씨가 편해지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미경 씨는 늘 저보다 먼저 잠들었죠. 아니면 늦게까지 거실에 있다가
제가 자고 난 뒤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밤 용기를 냈어요. 미경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제가 말을 꺼냈죠. 미경 씨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우리 결혼했잖아요. 부부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경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사장님, 저 피곤해요. 요즘 복지관 일이 많아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말뿐이었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미경 씨를 압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 달이 지났어요. 여전히 우리는 같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멀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죠. 저는 참았어요. 미경 씨가 언젠가는 마음을 열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의문이 생겼어요. 왜 결혼을 한 걸까? 미경 씨는 정말 저를 원해서 결혼한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어느 날 저녁 집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미경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네, 괜찮아요. 생각보다 편해요. 미경 씨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가만히 들었어요. 그분은 착하세요. 요구도 별로 없고 그냥 외로워서 결혼한 것 같더라고요. 미경 씨의 목소리가 들렸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요구도 별로 없다는 말, 외로워서 결혼했다는 말, 마치 저를 관찰하듯이 말하는 투였어요. 저는 일부러 소리내며 들어갔습니다. 미경 씨가 황급히 전화를 끊었죠. 아, 이사장님 오셨어요? 일찍 오셨네요. 미경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가식적으로 느껴졌죠.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 복지관 동료요. 그냥 안부 전화였어요. 미경 씨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죠.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무언가 걸렸어요. 그날 밤에도 미경 씨는 먼저 잠들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미경 씨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저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편한 동거인이 필요했던 걸까?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2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부였지만 부부가 아니었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따로였죠. 미경 씨는 늘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힘들어요. 내일은 두통이 있어요. 다음 주에는 몸이 안 좋아요. 핑계는 끝이 없었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 더 외로웠어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았죠. 어떤 날은 화가 났습니다. 왜 결혼한 거냐고 따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죠. 미경 씨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스스로를 달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거절이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는 것을, 미경 씨에게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제가 겪게 될 일들이 상상도 못할 일들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죠. 결혼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이상했습니다. 70대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아침에 눈을 뜨면 욕망이 올라왔어요. 젊었을 때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강렬했죠.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나이에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뻤죠. 아직 남자로서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경 씨가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저는 미경 씨를 바라봤죠.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보, 제가 미경 씨를 깨웠어요.
미경 씨가 눈을 떴습니다. 왜 그래요, 이사장님? 나 오늘 기분이 좋아. 제가 미경 씨에게 다가갔죠. 미경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사장님, 아침인데 출근 준비해야죠. 조금만. 우리 부부잖아. 제가 미경 씨를 안으려 했습니다. 미경 씨가 몸을 빼며 일어났어요. 피곤해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황급히 욕실로 들어갔죠. 저는 침대에 혼자 남았습니다. 허탈했어요. 하지만 이해하려 했죠. 미경 씨도 아침부터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저녁이 됐습니다. 병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미경 씨가 저녁을 차려놨죠. 밥을 먹으면서 미경 씨를 봤습니다. 자꾸 눈이 갔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죠. 여보, 오늘 날씨 좋더라. 우리 산책이라도 갈까? 제가 말했습니다. 미경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사장님, 저 오늘 너무 피곤해요. 먼저 들어가서 쉴게요. 그리고 침실로 들어갔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침실로 들어갔어요. 미경 씨는 벌써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숨소리가 불규칙했어요. 자는 척하는 거였죠. 저는 그냥 누웠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욕망이 일어났고 저녁이 되면 미경 씨를 원했죠. 하지만 미경 씨는 늘 피곤하다고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커지고 있었어요. 답답함이었죠. 왜 우리는 부부인데 이렇게 멀까? 왜 미경 씨는 늘 피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미경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미경 씨가 놀란 듯 저를 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린 부부잖아. 근데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제 목소리가 커졌죠. 미경 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적응이 좀 필요해요. 적응? 벌써 몇 달째야. 제가 답답하게 말했어요. 미경 씨가 눈물을 글썽였죠. 죄송해요. 근데 저도 힘들어요. 그 모습을 보니 화가 좀 풀렸습니다. 알았어. 천천히 하자. 그렇게 말하고 등을 돌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답답했죠. 다음 날 아침에도 욕망이 일었습니다. 점점 더 강해졌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미경 씨 생각만 하면 그랬죠.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미경 씨가 떠올랐습니다. 집에 가고 싶었어요. 미경 씨를 보고 싶었죠. 저녁이 되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보, 나왔어. 제가 현관문을 열며 말했어요. 미경 씨가 부엌에서 나왔죠. 오셨어요? 저녁 곧 될 거예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범하지 않았어요. 식사를 하면서도 미경 씨만 봤죠. 여보, 오늘 나 일찍 들어왔어. 제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미경 씨가 알아챘어요. 표정이 굳었죠. 이사장님, 저 설거지 해야 해요. 그리고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났죠. 미경 씨는 부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엌으로 갔어요. 미경 씨가 이미 깨끗한 접시를 또 닦고 있었죠. 여보, 설거지 다 끝난 거 아니야? 제가 물었습니다. 아, 네. 이제 끝났어요. 미경 씨가 손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럼 들어가자. 제가 미경 씨의 손을 잡았죠. 미경 씨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어요. 제가 미경 씨를 안으려 했습니다. 여보, 이사장님, 제발요. 오늘은 정말 힘들어요. 미경 씨가 제 손을 뿌리쳤어요. 그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외롭게 만들지 않겠다고 했잖아. 제가 소리쳤죠. 미경 씨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눈에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뭐라는 거지? 미안해, 여보. 내가 너무... 제가 사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경 씨는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죠.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통제가 안 되지? 스스로가 낯설었어요. 욕실 문 너머로 미경 씨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동시에 억울했어요. 우린 부부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그날 밤 미경 씨는 욕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죠.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뜨니 미경 씨가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봤어요. 미경 씨가 소파에서 잔 흔적이 있었죠. 식탁에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복지관 일이 있어서 먼저 나갔어요. 아침은 냉장고에 있어요. 짧은 메모였어요. 저는 그 메모를 구겨쥐었습니다. 화가 났죠. 동시에 슬펐어요. 우리 결혼이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게.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환자들을 보면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어젯밤 생각이 났죠. 소리 지르던 제 모습, 겁에 질린 미경 씨의 얼굴,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있었어요. 왜 미경 씨는 저를 이렇게 만드는 거지? 왜 부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저녁에 집에 돌아갔습니다. 미경 씨가 저녁을 차려놨어요. 오셨어요. 미경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저는 짧게 대답하고 식탁에 앉았죠. 침묵 속에서 밥을 먹었어요.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죠. 그날부터 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욕망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커졌죠. 하루에도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미경 씨만 보면 그랬습니다. 통제가 안 됐어요. 저는 제가 무서웠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이 나이에 이런 게 맞나?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그렇게 저는 점점 어두운 곳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욕망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욕망이 우리 둘을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었죠.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일이었어요. 미경 씨가 욕실에 들어가면 1시간씩 나오지 않았죠. 처음엔 그냥 씻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욕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물소리가 아니었죠. 웃음소리였습니다. 낮게 깔리는 웃음소리.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 문 앞으로 갔습니다. 문틈 아래로 빛이 새어나왔죠. 귀를 기울였어요. 네, 오늘도 그랬어요. 미경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반응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누구와 통화하는 거지? 무슨 반응을 말하는 거지? 궁금했지만 문을 두드리진 않았어요. 그냥 침대로 돌아왔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경 씨가 욕실에서 나온 건 1시간 후였어요. 저는 자는 척했죠. 미경 씨가 조심스럽게 침대에 누웠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밤이 되면 미경 씨는 욕실로 들어갔고 1시간 넘게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또 그 웃음소리. 저는 점점 더 의심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뭐라는 거지? 누구랑 통화하는 거지?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는 거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미경 씨가 복지관에 간다고 나갔어요. 토요일 오전이었죠.
저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욕실이 신경 쓰였죠. 미경 씨가 밤마다 그곳에서 뭘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욕실로 갔어요. 문을 열었죠. 평범한 욕실이었습니다. 세면대, 변기, 욕조, 특별한 건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면대 아래 서랍을 열어봤어요. 수건과 비누가 있었죠. 그 아래 서랍도 열었습니다. 화장품들이 정리돼 있었어요. 마지막 서랍을 열었죠.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수첩이 보였어요. 구석에 숨겨져 있었죠. 저는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날짜가 적혀 있었죠. 우리가 결혼한 날짜였습니다. 관찰 시작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관찰이라니, 무슨 관찰을 말하는 거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날짜별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날 밤 거부, 대상자 당황하는 모습 관찰, 예상대로 반응, 일주일 후, 대상자 욕구 표현 시작, 거절 지속 시 반응 지켜볼 것, 2주 후, 대상자 욕구 강도 증가, 계속된 거절의 좌절감 표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대상자라니, 미경 씨가 저를 관찰했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죠. 3주 후, 대상자 통제력 약화 징후, 목소리 톤 높아짐. 한 달 후, 대상자 감정 기복 심화, 계획대로 진행 중. 6주 후, 하루 평균 3회 욕구 표현, 집착 단계 진입, 흥미로운 반응. 저는 수첩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미경 씨가 저를 실험했다는 거예요. 제 반응을 일기처럼 기록했다는 거죠.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더 자세한 관찰 기록들이 있었어요. 대상자 병원 일에 집중 못함, 관찰 대상으로서 가치 높음, 대상자 소리 지름, 공격성 표출, 2단계까지 유도 성공, 대상자 죄책감과 욕망 사이 갈등, 심리적 피로도 최고점. 각 문장마다 제 감정이 기록돼 있었어요. 마치 실험용 쥐를 관찰하듯이 그렇게 적혀 있었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전화번호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정 박사님께 보고, 70대 남성 심리 통제 실험 성공적, 단계별 반응 데이터 확보, 다음 논문 주제로 적합. 정 박사님, 누구지? 논문이라니. 미경 씨가 저를 논문 재료로 쓴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첩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죠.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년 여성 같았어요. 누구세요? 차미경 씨와 무슨 관계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누구시길래 이 번호를 아세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저는 차미경의 남편입니다. 윤도현이요. 제가 말했어요. 아, 여자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상자분이시군요. 미경 씨가 실수를 했네요. 대상자라는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대상자요? 저를 연구 대상으로 본 거예요? 제가 소리쳤죠. 죄송하지만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연구 윤리상. 여자가 말끝을 흐렸어요. 연구 윤리요? 사람을 속이고 관찰한 게 윤리적이에요? 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겼죠. 저는 욕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미경 씨가 저를 속였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죠. 결혼도 사랑도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관찰 대상이었어요. 거부당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욕구가 좌절되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지켜보는 대상이었던 거죠.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동시에 배신감이 밀려왔죠. 제 감정이, 제 고통이 전부 미경 씨의 연구 자료였던 겁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미경 씨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수첩을 들고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거실로 갔죠. 미경 씨가 가방을 내려놓다 저를 봤어요. 제 손에 든 수첩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미경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뭐죠, 미경 씨? 제가 수첩을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그건 대답해요. 나를 관찰했어요? 실험했어요? 제가 소리쳤죠. 미경 씨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눈에 공포가 서렸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필요한 연구였어요. 연구요? 사람을 이렇게 갖고 노는 게 연구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죠.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결혼도? 제가 다그쳤습니다. 미경 씨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노년 남성의 욕구와 거절 반응에 대한 연구였어요. 당신이 완벽한 대상이었죠. 완벽한 대상이요? 제가 비웃었습니다. 외롭고 재혼을 원하고 통제하기 쉬운 대상? 미경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모든 반응을 기록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래서 나를 이용한 거예요? 제가 다가갔죠. 미경 씨가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제 학위 논문이 필요했어요. 실제 사례가 필요했죠. 학위 논문요? 제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죠. 그래서 나랑 결혼했어요? 사랑한다고 했어요? 미경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처음엔 연구였어요. 하지만 뭐요? 중간에 진심이 됐다고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거짓말은 하지 마요. 저는 수첩을 바닥에 던졌어요. 나가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제가 소리쳤습니다. 미경 씨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짐은 나중에 가지러 올게요. 그리고 가방만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어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전부 거짓이었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눈물이 났죠. 분노도 슬픔도 배신감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제 고통이 누군가의 연구 자료였다는 게, 제 감정이 관찰 대상이었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또다시 혼자가 됐죠. 하지만 이번엔 더 깊은 상처를 안고서 미경 씨가 나간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원 일에 집중하려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미경 씨의 수첩, 그 기록들,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어느 날 오후였어요. 진료를 마치고 이사장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려는데 누군가 서 있었어요. 성진이었죠. 병원 기사로 일하는 40대 남자였습니다. 이사장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성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제가 문을 열며 물었죠. 성진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표정이었어요. 이사장님, 사모님, 아니 차미경 씨 말인데요. 성진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데? 제가 물었죠. 성진이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그분이 젊은 간호사랑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제가 앞으로 다가갔어요. 성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보여드릴 게 있어요. 화면을 보여줬죠.
거기엔 파일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이게 병원 백업 서버에 있던 겁니다. 성진이 파일 하나를 눌렀어요. 문서가 열렸습니다. 제목이 보였죠. 심리 반응 실험 보고서 마이너스 대상자 K.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성진이 스크롤을 내렸어요. 내용이 나왔습니다. 29세 남성, 병원 간호사, 애정 결핍 상태, 실험 기간 6개월, 관찰 방법 호감 표시 후 거절 반복, 감정 기복 유도, 결과 대상자 집착 단계 진입, 퇴사 후 연락 두절.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미경 씨가 저 전에도 이런 짓을 했다는 거죠. 언제 일이야? 제가 물었어요. 2년 전쯤이요. 제가 그때 그 간호사랑 친했거든요. 성진이 대답했습니다. 그 친구가 차미경 씨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자꾸 다가왔다 멀어지고 결국 병원 그만뒀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성진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도 피해를 봤던 거죠. 더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성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파일을 열었죠. 사진이 나왔습니다. 병원 복도 CCTV 화면이었어요. 날짜가 1년 전으로 찍혀 있었죠. 화면 속에 미경 씨가 보였습니다. 젊은 남자와 함께 걷고 있었어요. 둘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남자가 미경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경 씨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갔죠. 저 남자는 누구야? 제가 물었습니다. 병원 레지던트였어요. 작년에 그만뒀죠. 성진이 대답했어요. 그 친구도 차미경 씨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사진을 계속 봤습니다. 미경 씨의 얼굴, 저를 볼 때와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계산적이고 차갑게 느껴졌죠.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했어요. 성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사장님 표정이 안 좋으셔서. 고마워, 성진. 제가 말했어요. 알려줘서 고마워. 성진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자리에 앉았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미경 씨가 저만 속인 게 아니었어요.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죠. 패턴이 보였습니다. 외롭거나 애정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서 다가가고, 감정을 가지고 놀고, 반응을 관찰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 중 한 명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가장 큰 프로젝트, 재혼까지 한 케이스였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성진이 보낸 파일들을 다시 봤어요. 보고서를 읽었죠. 대상자 선정 기준 정서적 결핍, 통제 가능성, 관찰 가치, 실험 방법 친밀감 형성 후 의도적 거절로 심리적 압박, 목적 인간의 집착과 통제력 상실 과정 연구, 모든 게 계획이었습니다. 저를 선택한 것도, 결혼을 제안받은 것도, 첫날 밤 거절도, 계속된 회피도 전부 계획된 거였어요. 제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이었던 거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 욕망이 정말 제 것이었을까? 아니면 미경 씨가 만들어낸 걸까? 거절당하니까 더 원하게 됐던 거죠. 가질 수 없으니까 집착하게 됐어요. 미경 씨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부한 거예요. 제가 무너지는 걸 보려고, 제가 통제력을 잃는 걸 기록하려고, 그렇게 한 거였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망했어요. 제 감정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게, 조종당한 거였다는 게, 그게 너무 슬펐죠. 며칠 후였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어요. 이혼 서류를 준비했죠. 부인 측에서 연락 온 거 없나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없어요. 제가 대답했죠.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무것도 안 줄 겁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기 결혼이었으니까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있으세요?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수첩 사본을 꺼냈죠. 성진이 보내준 파일들도 출력했습니다. 변호사가 자료들을 봤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죠. 사기 결혼으로 입증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고소도 고려해 보시죠. 고소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죠. 결혼을 빙자한 영구 목적의 사기니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경 씨를 고소한다. 법적으로 처벌한다. 그게 맞는 걸까요? 생각해 볼게요. 제가 대답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었죠.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연인들이 손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죠. 저도 한때 그랬어요. 미경 씨와 손잡고 걸었죠. 하지만 그게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도현 이사장님이세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정소희라고 합니다. 심리학 박사고요. 정 박사? 수첩에 있던 그 이름이었죠. 차미경 씨 지도교수예요. 정 박사가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차갑게 물었죠. 이사장님께 사과드리려고 연락했어요. 정 박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미경 씨를 제대로 지도하지 못했네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냉소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미경 씨의 연구 방법이 비윤리적이었죠. 정 박사가 인정했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뒤늦게 알았죠. 뒤늦게 알았다고요? 제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수첩에 있던 보고는 뭡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죄송합니다. 정 박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할 말이 없네요. 당신도 공범 아니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만들고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죠. 그들은 사람을 뭘로 본 걸까요? 연구 재료로만 본 거예요. 감정도 고통도 전부 데이터였던 거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미경 씨의 흔적은 다 사라졌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됐지만 마음은 더 공허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 전부 실험이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 왕성한 욕망이 사랑이 아니라 조종당한 집착이었다는 걸, 미경 씨가 만들어낸 거였다는 걸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미경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짐 가지러 가도 될까요? 짧은 문자였죠. 저는 답장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오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집에서 미경 씨를 기다렸죠.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뒀어요. 이혼 서류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죠. 미경 씨가 서 있었어요.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제가 말했어요. 미경 씨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죠. 짐은 방에 있어요. 가져가세요. 제가 침실을 가리켰습니다. 미경 씨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미경 씨가 짐을 들고 나왔죠. 캐리어 하나와 가방 둘이었습니다. 다 챙겼어요. 미경 씨가 말했어요. 그럼 가세요. 제가 차갑게 말했죠.
미경 씨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사장님, 할 말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미경 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제가 비웃었죠. 그게 전부예요? 미경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은 안 할게요. 변명이요. 변명할 게 있긴 해요. 제가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저는 서재로 들어갔어요. 미경 씨가 두고 간 노트북이 있었죠. 가져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이것도 가져가세요. 제가 말했죠. 아, 그거. 미경 씨가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죠. 우리 결혼 날짜였으니까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바탕화면에 폴더들이 보였어요. 연구 자료라는 폴더를 클릭했죠. 파일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를 열었어요. 문서가 떴습니다. 대상자 윤도현 관찰 일지. 제목이었죠.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미경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경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사장님, 그건 1주차 대상자 외로움 확인, 접근 용의. 제가 소리내어 읽었죠. 2주차 대상자 호감 표현, 계획대로 진행. 4주차 결혼 제안 받음, 실험 환경 조성 완료. 미경 씨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어요. 8주차 첫날 밤 거절, 대상자 혼란스러워함. 12주차 대상자 욕구 표현 빈도 증가, 하루 평균 3회. 16주차 대상자 통제력 약화, 목소리 높아지고 감정 기복 심함. 20주차 대상자 정신적 피로도 최고점, 실험 목표 달성.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정신적 피로 유도 실험 성공이라고 쓰여 있네요. 제가 미경 씨를 똑바로 봤어요. 당신이 날 피곤하게 만든 거예요. 일부러. 미경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사장님, 다음 걸 볼까요? 저는 다른 파일을 열었죠. 사진들이 나왔어요. 제 사진이었습니다. 몰래 찍은 것들이었죠. 피곤해하는 모습, 화내는 모습, 좌절하는 모습, 전부 있었어요. 이것도 관찰 자료였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경 씨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죠. 메시지 기록이었습니다. 정 박사와 주고받은 내용이었어요. 교수님, 오늘 대상자가 소리를 질렀어요. 반응이 흥미롭네요. 잘하고 있어요. 계속 관찰하세요. 대상자 감정 통제 완전히 상실했어요. 논문 자료로 충분할 것 같아요. 좋아요. 마지막 단계까지 밀고 가세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단계라니.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목표였던 거예요. 당신들이 날 뭘로 본 거예요? 제가 소리쳤죠. 실험용 쥐요? 데이터요? 미경 씨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병들게 했어요. 미경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엔 연구였어요. 하지만 뭐요? 제가 끊었죠. 중간에 진심이 됐다고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나중엔 정말 증거를 봤어요. 제가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2주 전까지도 기록하고 있었잖아요. 미경 씨가 할 말을 잃었어요. 맞았습니다. 미경 씨가 나간 그날까지도 관찰 일지는 계속되고 있었죠. 저는 테이블 위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미경 씨 앞에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제가 차갑게 말했죠. 서명하세요. 미경 씨가 봉투를 받습니다. 재산 분할은요?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기 결혼이니까요. 사기라니. 아니면 뭐예요? 제가 물었죠. 처음부터 연구 목적이었잖아요. 사랑 같은 건 없었어요. 미경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겠어요. 서류 봉투를 열었죠.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서명란에 이름을 썼죠. 이걸로 끝인가요? 미경 씨가 물었습니다. 끝이에요. 제가 대답했죠. 하지만 한 가지 더. 뭔데요? 고소할 수도 있어요. 사기죄로. 제가 말했습니다. 미경 씨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안 할 거예요. 제가 이어 말했죠. 당신 얼굴 다시 보기 싫으니까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미경 씨가 저를 봤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만들지 마세요. 미경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그리고 정 박사한테도 전하세요. 제가 덧붙였죠. 윤리 없는 연구는 범죄라고요. 미경 씨가 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사장님, 뭐요? 정말 미안했어요. 그리고 됐어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가세요. 미경 씨가 현관으로 걸어갔죠. 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소파에 앉았죠. 이혼 서류를 봤습니다. 미경 씨의 서명이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6개월간의 결혼. 아니, 실험이 끝난 거였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흘려버렸으니까요. 그저 허무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전부 조작된 실험이었다는 게.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서재에 넣어뒀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밥을 먹었어요. 라면 하나였죠. 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먹었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죠. 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소리만 흘러갔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외로움과 싸워야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사는 건가?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올까? 그런 생각을 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이혼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원 일을 내려놨어요. 부의사장한테 맡겼죠. 강원도 작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후원하던 요양원이 있었거든요. 원장님이 빈 방을 내줬어요. 창밖으로 산이 보였죠. 조용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요양원 일을 도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산책시켜드리고 말벗이 되드렸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당에서 누군가 제 옆에 앉았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이라고 해요. 50대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죠.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윤도현입니다. 이사장님이시죠? 이젠 그냥 윤도현 씨라 불러주세요. 제가 말했어요. 그럼 도현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지연 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됐어요. 지연 씨는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여기 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자연스럽게 대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 씨가 서 있었죠. 도연 씨, 제가 된장국 끓였는데 나눠드리려고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받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따뜻했어요. 정성이 느껴졌죠.
누군가 저를 위해 끓인 국, 아무 조건 없이 나눠주는 마음, 그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미경 씨가 만든 음식은 늘 계산적이었어요. 하지만 지연 씨의 된장국은 달랐습니다. 그냥 따뜻했어요. 진심이 느껴졌죠. 저는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3년 만에 느껴보는 사람 냄새였어요. 다음 날부터 지연 씨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산책하면서 걷기도 하고 식당에서 차를 마시기도 했죠. 지연 씨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정성껏 돌봤어요. 화내는 법이 없었죠. 지연 씨는 왜 이 일을 하세요? 어느 날 제가 물었어요. 좋아서요. 어르신들 웃는 거 보면 저도 행복해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미경 씨는 사람을 관찰했어요. 하지만 지연 씨는 사람을 돌봤죠.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저는 많이 회복됐습니다. 얼굴에 웃음도 나오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연 씨와 요양원 뒤뜰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도연 씨,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래요? 네. 처음 오셨을 때 표정이 안 좋으셨거든요. 지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말하고 싶으시면 들어드릴게요. 지연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미경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 이야기, 실험 이야기, 배신당한 이야기, 전부 털어놨어요. 지연 씨는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다 마쳤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지연 씨가 말했죠.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도연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제 편을 들어준다는 게, 제 아픔을 이해해준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지연 씨,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덕분에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천천히 회복하세요. 저 여기 있을게요. 지연 씨가 웃으며 말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어요. 지연 씨 덕분이었죠. 그 따뜻한 사람 냄새, 진심 어린 관심, 그게 저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어요. 지연 씨와 함께하는 매일이 저를 다시 사람답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6개월을 보냈습니다.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엔 웃음이 돌아왔고 마음도 평온해졌죠. 지연 씨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지연 씨와 산책을 하고 있었죠. 도연 씨,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지연 씨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죠. 병원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돌아가기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지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여기 남으시는 건 어때요? 여기요? 네. 이 마을에서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 보세요. 지연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게 필요했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어요. 마을에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죠. 지연 씨한테 말했습니다. 지연 씨, 저 카페 열려고 해요. 정말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혼자는 자신이 없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지연 씨, 저랑 같이 하실래요? 지연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요? 네. 지연 씨랑 함께 하고 싶어요. 지연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어요. 좋아요. 같이 해봐요. 그렇게 우리는 카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작은 건물을 얻었어요. 리모델링을 했죠. 직접 페인트 칠도 하고 가구도 골랐습니다. 지연 씨와 함께하니 즐거웠어요. 일하면서도 웃음이 났죠.
도연 씨, 이 색깔 어때요? 좋은데요. 따뜻한 느낌이에요.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의견이 잘 맞았습니다. 서로를 존중했죠. 한 달 후 카페가 완성됐습니다. 이름은 리커버로 정했어요. 회복이라는 뜻이었죠. 저에게 딱 맞는 이름이었습니다. 개업날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요양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오셨죠. 축하해요, 도연 씨. 카페 정말 예쁘네요. 다들 축하해줬습니다. 저는 행복했어요.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게 감사했죠. 카페는 잘 됐습니다.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왔어요. 지연 씨가 만든 케이크가 인기였죠. 저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좋은 팀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가고 문을 닫았어요. 지연 씨와 함께 테이블을 정리했죠. 오늘도 고생했어요, 지연 씨. 제가 말했습니다. 도연 씨도요. 우리 잘하고 있죠? 네,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지연 씨도 마주 앉았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 제가 불렀어요. 네, 고마워요. 정말로. 왜요, 갑자기? 지연 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지연 씨가 없었으면 전 아직도 서울에서 힘들어하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죠. 지연 씨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지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 씨가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전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지연 씨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저는 지연 씨를 봤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평온했습니다. 행복했죠. 지연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뭔데요? 저 지연 씨를 좋아해요. 지연 씨의 눈이 커졌어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어 말했죠. 미경 씨와는 달라요. 지연 씨와 있으면 그냥 편해요. 욕심도 안 나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지연 씨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요, 도연 씨. 정말요? 네. 저도 도연 씨 좋아해요. 지연 씨가 웃으며 말했죠.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갔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미소만 나눴죠. 그날 이후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여전히 카페를 함께 운영했고, 함께 산책했고, 함께 밥을 먹었죠. 다만 이제는 손을 잡았습니다. 서로를 더 많이 안아줬고, 사랑한다고 말했죠.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지연 씨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지연 씨를 안았어요. 사랑해요, 지연 씨. 저도 사랑해요, 도연 씨. 지연 씨가 웃으며 대답했죠. 도연 씨 아세요? 뭐요? 사랑은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래요. 지연 씨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깨달았어요. 미경 씨와 있을 땐 늘 몸이 먼저였죠. 욕망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와는 달랐어요. 마음이 먼저였죠. 함께 있고 싶은 마음,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 그게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사랑이 어떤 건지 알겠어요. 제가 말했죠. 그동안 전 사랑을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니 됐어요. 지연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천천히 가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네, 천천히 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카페를 열었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오셨어요. 두 분 참 잘 어울려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죠. 고맙습니다. 우리는 함께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봤어요. 미소를 나눴죠.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이렇게 미소를 나눴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얼굴 보면서, 카페에서 함께 일하면서, 저녁에 문 닫고 정리하면서 하루 3번,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우리는 웃었어요. 예전엔 하루 3번 욕망했죠. 미경 씨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조종당한 집착이었죠. 지금은 달랐습니다. 하루 3번, 아니 수십 번, 지연 씨와 미소를 나눴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카페 앞 벚꽃이 폈어요. 지연 씨와 함께 벚꽃을 봤죠. 예쁘다, 도연 씨. 정말 예쁘네요. 저는 지연 씨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 씨, 결혼해요. 네. 지연 씨가 놀라 저를 봤어요. 저랑 결혼해 줄래요? 제가 다시 물었죠. 지연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는 포옹했어요. 벚꽃이 바람에 날렸죠. 마치 축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깨달았어요. 욕망이 만든 사랑은 무너지지만 진심이 만든 사랑은 다시 살아난다는 걸. 미경 씨와의 시간은 고통이었죠. 하지만 그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그리고 지연 씨를 만났죠.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하루 3번의 미소와 함께, 진심 어린 사랑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